박경문의 상달의 노력하여 국민 앞에 정직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2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확실히 예. 성향이 드러나네. 흑과 백, 선과 악의 이 선명한 조화를 여러분. 이 의미로, 제가 악인가요? 네. 시커먼 사람들은 저승사자들이고 저는 윤석열을 구출할 사람이고. 우리가 벌써 22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22주 차. 네. 야, 많이 했네, 진짜. 근데 뭐 최강 의원님 뭐 책을 쓰겠다고? 그때는 이 그때의 내용을 가지고 네. 다듬어서 책을 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명에 1명이에요. 아니야, 4분쯤 됐어. 4분쯤 됐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방송도 안 보는데 뭔 책을 내면 사겠냐고 그래서 그리고 책이 나와도 방송에다 있는 건데 사겠냐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항변했는데 아니 그걸 또 책은 또 다르기 때문에 방송의 주제들이 다 좋으니까 내용을 좀만 보완해가지고 내면 두고두고 자료가 되지 않겠냐. 그럼 책을 낸다면 누군가 써야 한다는 얘기잖아. 누군가 써야 한다. 뭐 정해져 있네요, 거의. 성의 있는 출판사는 방송 딱 갈무리 해가지고 써가지고 오는데. 기본은 쌓아서 오고 검수만 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장인수 기자가 하는 걸로. 장기자님 할 일 없을 때. 요즘 바빠. 이명수 기자랑 뭐 하는 게 너무 많아. 야, 하는 게 먹방 하느라고 바쁘시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정치비와 그때는 장인수 기자가 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또 최강욱 TV, 박시영 TV가 함께 협업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박시영 TV는 보지 않고 최강욱 TV를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 최강욱 좋은 일만 시킨다. 장인수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뭐 별 생각 없고요. 네. 근데 이거 주말에는 네. 보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 하고 그때 한번 뭐 폐지 얘기를 좀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계속 좀 해달라는 얘기가 여러 번 많더라고요. 했지. 폐지 얘기 한 번 했나. 다들 계속 해달라고. 아니, 보는 사람들이야 뭐 불편함이 없지. 그냥 보면 되니까. 광고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계속 보시는 거고. 그러나 오늘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광고 하겠다는 분이 나섰기 때문에 네. 감사한 마음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민주당 당원을 한번 해부해보자. 분석해보자. 당원. 예, 당원. 우리가 지금 세 채널을 합치면은 이거 한번 나가면 한 20만 정도 보시나요? 지금 20만은 보는 것 같아요. 최강욱 TV를 제일 많이 보시고. 그러면 꽤 많이 보시는 건데 진짜 다른 저거에 비해서도. 그렇죠. 적지 않은. 그러면 네. 이제 오늘 조회수죠. 당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댓글이 최소한 20만 개는 달려야 되겠네. 보신 당원분들은 그래도 하나씩. 그러면 유튜브가 뒤집어져 20만 개 달리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죠. 네, 없죠. 네. 없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막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장씨, 너 당원 아니지? 막 이러면서 댓글 다는 사람한테. 자, 당원 얘기를 꺼내려고 한 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뭐 중도층 얘기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원,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의 정서를 좀 알아야 정치인들도 실수하지 않고. 특히 요즘에 뭐 친명, 친문, 예. 뭐 이런 또 대선 다가오면 또 뭐 약간 티격태격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대부분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면 이제 댓글 달린다. 대부분이라고 다. 일부라고 매도하지 마라. 박시영. 족바 막 하면서. 그러나 선거에서는 꼭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녹화를 하잖아요. 이 방송이 이제 일요일 날 나가는데 뉴스공장 겸손입니다. 뉴스공장 이재명 대표 나왔고 또 월요일 날 연설도 하셨는데 일맥상통하죠. 강조했던 점은 나는 오늘 그 대목에 딱 꽂히더라고.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 딱 그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는 부차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 그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 진심이거든 진짜. 내가 그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보고 최근에도 대화를 해본 바는 진짜 가면 갈수록 이분이 이 역사적 질곡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네. 그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사명감이 있고 본인이 도구가 되면 좋겠지만 자기가 너무 이렇게 혼자만으로 독주하는 모습이 되는 것도 절대 좋지 않다. 이 얘기를 총선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네, 네.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너무 웃잘았다. 다음에 했으면 확실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선거는 프레임 싸움인데 경선 없이 끝났다. 이거는 혼자만 만약에 경선에 나섰다. 이건 괜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도전한 사람들 몇 명 있는 게 좋아요. 맥락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거 가식이다. 자기가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 진심에 기초해서 최근에도 저랑 통화하다가 제일 좀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페이스북에 최근에 글 썼잖아. 여러 꽃들이 만발한 예쁜 그 멋있는 들판 막 이런 거 쓰고 백화제 막 이런 거 썼잖아요. 명문이었죠 사실. 그거를 이제 언론이 무슨 임종석을 때리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이제 한번 또 외국에서 써먹었잖아. 근데 거기에 댓글 달리고 어쩌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도 많아요. 그래요? 그 글의 의미를 완전히 거스르는 댓글을 달아. 대표님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뭐 다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이런 거를 써.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도 만나면 이제 소위 친명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원분들 이런 분들 물어본다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화합 얘기하고 이거 저거 연합 얘기하고 하는 게 대표니까 할 수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렬하고 진하게 이재명 뿐이다라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 그렇게 많이 물어봐. 나한테도 그런 물어보신 분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그게 답답하고 황당한 거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 저건 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거야. 우리는 싸워야 돼. 이러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은 거예요. 장희수 기자님은 저희 국회 연설이나 뭐 겸공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그 국회 연설을 보면서 야 이거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이 생각하는 싱크로율이 저랑 상당히 일치한다. 자 장인수 대권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차차기. 아니요 이번부터. 이번에 쉬고. 뭐 개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때는 왜 책을 장인수 기자 쓰고 여기 이제 베스트셀러로 가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가 이제 혼자 생각했던 저의 현실 인식이 그냥 내가 현실과 동떨어져서 나 혼자 그런 혼자 몽상을 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거 어디서 느꼈냐면 남북철도 얘기를 보면 중간에 해요. 네. 이게 지금 현 상황하고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고 뭐 집권했을 때나 뭐 할 법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어찌됐건 DJ 정부 때부터 했던 해벽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인데 다시 한번 재도약해서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북한 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좀 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대로 조기 대선이 되고 경선이 치러지면 이 흔히 말하는 스포츠에서 이거 1쿼터 전반 초반부터 가비지 게임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한 1극 체제라고 비판하는 건데 이게 기자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경선을 하면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사나 언론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보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 경선은. 지금 거니까. 현장을 그렇게 되면 승리가 확실하면 사실은 지지자들도 안 봐요. 뭐 지지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렇죠. 나름대로 경쟁이 있고 어떤 새로운 구도나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해서 뭔가 재밌는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지점은 유효하다 보거든요. 1극 체제가 민주당한테 좋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유효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 이제 그걸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본인들이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해서 이재명을 견제하거나 어떤 이재명에게 뭐 혹은 위협 내지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그런 차기 어떤 도전을 노려볼 만한 그런 정치인들로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자꾸 지금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그러니까 조국도 견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 열성 지지자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그거를 말이 안 되죠. 감옥 가고 나서 좀 줄어들었지. 그 전에 정말 악질적으로 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같이 성장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여기서 대표를 뽑아서 내보내서 이제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에 졌잖아요. 윤석열한테 그 말도 안 되는 후보한테.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동력을 끌어모으려면 이 경선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중도층 보수적인 사람들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듣게 해야 돼요. 그럼 표가 나옵니다. 가비지 게임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절대 좋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장인수 수박 인증. 자, 이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 그때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짚어볼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했을 때 있잖아요. 네. 2017년 16년 말부터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후보가 직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경선할 때. 성남시장이었어요. 경남도지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 대선 경선에 뛴 거잖아요. 네. 그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 건방 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시장이 자기가 뭐 저기를 끼냐. 네. 근데 그 전에 사실 고양시장 했던 최성도 거기 끼었었거든. 네, 맞아요. 예전에 그 앞에 할 때. 네. 비록 뭐 득표율이 1%도 안 됐던가 뭐 그랬지만 네. 어떻든 그런 일종의 흥행 요소로서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기 뛰어들었다라는 게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좌측 날개를 담당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재명이 쭉 올라왔었어. 그래서 문재인 후보하고 격차가 확 줄어들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좀 빠지니까 안희정이 또 올라왔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갖고 이제 경선에서 2, 3등이 딱 붙어갖고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희정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이재명이 개혁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문재인 후보가 중심을 잡고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렇지. 그다음 안희정이야 이재명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흥행 포인트예요. 재밌었죠. 예, 그 예, 차차기. 그래서 차차기에 대한. 자 그런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차차기를 노리고 내 몸값이나 이름값을 띄우기 위해서 내가 참여해야지. 응? 난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에요. 아세요 그거? 그게 예. 당시에 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저기 그 대통령 경선에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을 하니까 당 대표를 누가 할 거냐. 네. 그때가 이제 당연히 당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러시더라고. 그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측근들이나 다 당 대표를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시장이 당 대표를 하는 게 그 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뭐 그렇게 멈칫거리고 있었대. 근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선 경선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당 대표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진영이나 대선 승리에 큰 의미나 임팩트가 없다.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판을 키우자. 그리고 재밌게 만들자. 그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제안을 하고 이재명 시장이 흔쾌히 응해가지고 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좀 과열되기도 했잖아. 그때 이재명 시장이 좀 이렇게 독한 지적하고 이래가지고 네, 그 네. 미움을 산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재명 잡아주게 된다고 소위 그 문바들이 얼마나 또 저기를 했습니까? 그때부터 하여튼 시작됐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들하고 그때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세를 점하고 있던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대세를 점하고 있던 문재인 후보 측의 생각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 전에 대선 후보로 나서 가지고 박근혜한테 그 아슬아슬하게 어이없이 졌던 문재인 후보의 생각과 예.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한테 이게 어이없이 졌던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이게 당연히 공유하고 일치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뭐가 필요한 건지도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16, 17년 이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과 지금 2025년 상황이 약간 다른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는 본인이 그냥 시인했잖아요. 네. 모든 걸 국정농단에 대해서 네. 대국민 사과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기 대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네. 탄핵이 인용되는 헌재에서 인용되는 시점 3월 9일 날 그 이전에도 이미 대선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고 그래서 이제 많은 주자들이 막 뛴 건데 네. 지금의 국면은 뭐냐면 지금의 국면은 내란이 완전 종식된 게 아니고 윤석열 측에서 계속 폭력을 선동하고 구구들이 준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나 대자를 꺼내기 어려운 국면이야. 그렇죠. 사실상. 네. 그건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대선 얘기하면 야 완전 윤석열 되는 거지. 탄핵되는 거 기정사실하고 뛰는 거잖아 니네. 그러니까 김문수도 한 번도 말을 못해. 네. 지금 그런 국면이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도 대선 얘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못 꺼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2017년 좀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3월 초나 3월 중순에 윤석열 탄핵이 되면 2달 내에 대선이 치러지면 굉장히 기간이 짧은 거예요. 아까 박근혜 때는 이미 몸을 막 풀고 있었고 몇 개월 동안 사전 준비 워밍업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바로 뛰어들어야 돼. 그러면 한 달 내에 경선이 끝나야 돼요. 2달이니까 한 달 내에 끝나고 한 달 본선 준비 들어가야 하거든. 본선해야 하거든. 그러면 한 달 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누가 준비하냐 어쩌고 하긴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간이 2016년, 17년에 비해서는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자구도 여러 경쟁자가 나오면 좋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언론빨, 흔히 말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2016, 17년에 약간 다른 측면은 솔직히 있다. 근데 다만 오늘 보니까 전재수 의원이 부산 이제 3선이잖아요. 출마 준비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오, 전재수. 그래서 일단 그렇게 뭐 나오려는 사람들은 몸 푸는 건 좋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아까 조국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김영록 지사도 대선 도전 선언했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더라고. 거기는. 왜 그러는지 몰라. 왜냐하면 거기는 솔직히 뭐 다른 얘기 떠나서 삼선 도지사 도전에 자락 가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느껴져. 몸값 올려서. 근데 조국 장관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굉장히 열혈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경계하더라고. 네. 한참 전 얘기예요. 거의 1년 전에. 총선 전에. 총선 이제 직후에.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조국혁신당이 기여한 게 있냐. 민주당 의석에 없었어도 민주당이 그만큼 다 먹었을 거다.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촉진제 역할을 했고 투표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판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느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했어요. 조국 전 장관 너무 경계하길래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말에 쉽지 않을 거다. 저놈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조국 전 장관을 사실. 그래서 나는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저놈들 검찰 특성을 봤을 때 정권 특성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끌어안아야 할 텐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면 그때 마음이 너무 상하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나중에 쉽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경쟁 상대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대선에 물론 그때는 이제 조기 대선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했더니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라고 제 말이 듣는 반신반의했다고?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그렇게 하고? 세게는 못하더라고. 근데 나는 생각해봐 윤석열이 가만히 놔두겠냐 조국을 죽인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게 이제 그 전교 1등에 비유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잘 나가는 게 이제 압도적인 전교 1등이잖아요. 이제 전국 경시대에 있으면 이제 전교 1등을 내보내는 건 학교 대표로 내보내는 건 뭐 맞는데 전교 1등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왜 너만 공부 잘하고 학교가 네 위주로 돌아가라고 욕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내가 실력을 키워야지. 그래서 전교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2등, 3등이 돼야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전교 1등인데 전교 2등, 3등 싹을 밟아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옳지 못한 자세예요. 예. 전교 1등은 더 분발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게 한참 위로 올려다 보여서 안 보이지만 그걸 욕한다고 끌어낼 수 있습니까? 예? 뭐 도시락에다 지사제 타갖고 뭐 설사하게 할 거예요, 시험나? 아니, 그러니까. 서로 실력을 키워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당을 망치는 행위예요. 그거는 해당 행위예요. 네. 아니 뭐 서로 죽이겠다고 하진 않았고 하여튼 그 1등을 노리는 사람 중에도 이제 1등이 시험 보는데 가서 시험지 찢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해당 행위성에 발언하는 사람들은 엄중히 경고해야 돼요, 사실. 이쪽 저쪽 가릴 거 없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근데 그 쉬운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거는 왜 감정이 자꾸 앞서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선거를 앞두게 되면 감정이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니 그렇고 그러면 윤석열 2 시즌 2한테 넘기자고 다 죽는 건데 뭐 여기는 세 사람 뭐 살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말은 옛날부터 안 됐던 건데 그래도 계속 있잖아. 그리고 예전에 사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연청이나 그다음에 노사모나 연청은 DJ를 지지했던 조직이었고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조직이
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도 약간씩 늘 약간 튀는 분들이 있거든. 그걸 집단지성으로 사실은 다 통제를 쓰단 말이야. 그렇죠.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런 사람 없었냐. 근데 다 그때는 제어가 됐잖아. 됐죠. 노사모는. 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되는 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그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방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지. 대표가 할 수 없이 저렇게 두루뭉술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진하게 얘기해서 싸우는 게 우리의 도리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다고 오죽하면 그러겠어. 예를 들면 1-20% 다르더라도 7-80% 같으면 뭉치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저놈들한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인터뷰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좀 뭐 늦네 빠르네 뭐 시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 충분히 하실 말씀을 했고 국민들한테 또 일종의 도리를 다 하신 거라고 저는 느꼈고. 네. 그걸 가지고도 또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던데 입장에 따라서 뭐 인정할 수 없다 뭐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지 무슨 인터뷰를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비가 막 온갖 얘기들도 만들던데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임명 과정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고 그 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또 조국 수석이 당시에 인터뷰도 했고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4명이 2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중에 윤석열이 된 거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봐라 조국이 윤석열 시켜놓고 거짓말했다 뭐 이렇게 또 분당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거에 앞뒤 맥락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러저러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민정수석이 면접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라.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으로 임명을 했고 나중에 왜 후회하고 그럼에도 왜 그 잘라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내가 좀 보완 설명을 하니까 저거는 지가 저 문빠고 족빠고 청와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저기 또 저 쉴드 친다고 또 이제 또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 쉴드 친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일 저기 했던 게 전데 그러다가 충분히 대가를 치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거를 굳이 실드 쳐야 될 이유는 없잖아.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열받으면 열받아야 되지. 아니, 그러면 내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니, 최강욱이가 저 상황에서 지가 보면 어찌 보면 제일 세게 당했는데 제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대통령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나 같으면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그런 소용 없어. 그 문바에서는 그 의원님을 명바라고 안 해요? 아 나는 여럿 봐야 다. 다 걸쳐놨어? 다 어디서나 욕먹는 바기 때문에 뭐 큰 불만은 없는데 그리고 나 욕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어차피 가서 이재명 찍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학을 띄는 사람들이 걱정인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대고 난사한다. 임명 과정에 대한 논란은 좀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이제 뉴스타파 기자들한테 들은 건데 진짜 회사 망하는 줄 알았대요 그때. 뉴스타파 망하는 줄 알았다고. 네. 네. 윤석열 비판 기사를 썼거든 그때 검찰총장 그랬었죠. 임명할 때. 네. 그랬다 진짜 그 후원 다 떨어져 나왔고 망하는 줄 알았대요. 났었지, 그때, 진짜. 그때는 다 그냥 윤석열이 다 심지어 그 SBS 그 임모 기자도 윤석열이 그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임자여서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 이런 글도 쓰고 그랬어요. 예. 다 그럴 때니까. 예. 아니 김어준 주진우는 안 그랬나. 다 그러고. 다만 저는 이제 요 얘기는 그냥 뭐 넘어가죠. 저는 뭐 시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선택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김정수 여사 그 무혐의 받았잖아요. 네. 그 저기 뭐 어디야 저 외유 출장 인도 간 거랑 인도 간 뭐 거. 샤넬 자켓이 어떤 그러니까 타지마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다 클리어가 됐으니까 인터뷰 하시기에 좀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 편했을 것 같고. 아니야. 그거는 조금 더 그 전에 섭외가 됐구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로 나온 거는 그 두 건만 나왔지만 그 이놈들이 그렇게 흘려놓고 뒷구멍으로 지금
예전에 저기 그 문다혜 씨 관련해서 뭐 사위 어쩌고 한 거 좀 잠잠했었잖아요. 예. 저 내란 터지고 나서 예. 다시 또 지금 그래요? 또예요? 다시 또 장난치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습성을 못 버리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대선에 더 임박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잖아요. 그럼 문 대통령이 그 이슈의 중심에 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하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시점이 적절합니다. 제가 볼 때 딱 적절하고 본인이 어쨌든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까지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이상 어떻게 더 합니까? 이 시기와 내용을 한참 전부터 많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 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지지자들은 좀 손잡고 같이 그러니까 열심히 명문 뜁시다. 정당이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를 꼭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요즘 아주 가관이야 보면은 친명의 반대말이 친문이라는 식으로 준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당원의 심리 분석, 정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앙금의 골이 어떻게 쌓였는지도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드려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 제가 조직부총장 어제 통화를 해봤어요. 황명석 의원이 조직부총장이거든. 근데 통화를 해봤는데 권리당원 숫자 정확히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대략 많은 분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6개월간 우리가 돈을 꾸준히 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뭐 125만에서 130만 정도 된다고 진짜 합니다. 엄청난 거야. 125만에 130만. 권리당원이 130만이라니.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만약에 대통령 후보를 지금 순회 경선 못 하거든요. 사실 시점상 한 달 동안 이게 경선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15일 만에 경선 끝나야 할 거야. 그 전에 뭐 토론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50% 여론조사에서 50%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누를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125만 명 내지 130만 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니 인재 입당하시면은 참 권리당원이 안 되는. 안 되죠. 6개월을 못 채우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국민선거인단 방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민주당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신천지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경선에 막판에 이상한 거 나온 거예요. 특정 조직표, 뭉치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 세력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뭐 10만 단위를 움직일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 몇 곳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똑같이 그런 국민선거인단 하면 지금은 특히나 구구 세력들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수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무당파 여론조사 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 달이라도 당비 낸 사람들이 약 한 25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리당원이에요. 흔히 말하는 권리당원 얼마야? 250만 명 정도 달하고 권리 행사 6개월 꾸준히 낸 사람들은 한 그 중에 한 절반 125만 130만 정도 된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돈은 안 냈지만 당원 하면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된대요. 흔히 말하는 종이당원이라고 하죠. 당원 가입사는 썼는데 돈을 안 냈던 분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공산주의 국가 빼고 공산주의 국가 빼고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는 민주당이 최고의 정당이다. 가장 많다. 당원 수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이 500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압도적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당원이 그러면 꾸준히 들어오긴 한데 대개 옛날에 당원 많이 들어올 때 언제예요? 대개는 총선 선거 졌을 때 선거 직전에 총선 지방선거 때가 당원이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입당원서를 그때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나가려는 사람 뭐 단체장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와 모집을 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표가 막 들어오는 시기가 총선 한 6개월 전 지방선거 한 6개월 전부터 막 당원 숫자 막 불어납니다. 그 사람들 막 긁어 모으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의 큰 폭의 당원이 쉽게 얘기하면 한 10만 단위씩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표가 당원 뭉치표가 들어왔던 시점은 크게 한 4번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문재인 구하기. 2016년 안철수 박지원이 탈당해서 민주당 그 국민의당 만들 때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 문재인 일병 구하기.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한 10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문재인 그때 이제 그때 그 문성근 대표가 하셨던 100만 밀란 뭐 거기도 들어왔죠. 혁신과 통합도 들어오고 당원들이 싹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흔히 말하는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잖아요. 좀 품격 있는 리더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대거 입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대 대선 이재명, 이낙연 빡세게 붙었던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대거 당원으로 들어와요. 물론 이낙연 쪽도 들어오고 뭐 정세균, 김두관, 추미애 이런 분들도 들어오지만 다수는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분들이 대거 입당을 합니다. 대선 경선 때.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 대선에 졌어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 뒤에 이른바 개딸 이재명을 다시 보자. 이재명의 진면목 이제서 알았다. 이렇게 자각한 분들이 또 대거 입당합니다. 그때 시점이 대선 패배 직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안 부결될 때 이게 2023년에 부결이 2월 달이 되고 가결이 9월 달에 되는데 이 즈음에 체포동의안 보면서 막 당에서 찌그러찌그러하고 막 이런 논란을 벌이는 거 보면서 뚜껑이 열려갖고 그쵸. 많은 분들이 들어오죠. 우리가 구하겠다 이재명을 이렇게 해서 큰 뭉치표가 당원들이 한 4번의 계기를 통해서 대거 입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2021년 이재명 대표가 사실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드라졌을 때 대선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활동했던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권리당원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 권리당원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대단한 거야 진짜. 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이재명의 서사가 이만큼의 권리당원 규모를 만들었죠. 사선을 넘어가면서 계속 그때마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성장하고 본인이 또 더 품격 있게 성숙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 과정이죠 지금.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원 당비 내고 있어요. 한 1년 반? 1년 반 됐나? 지금 이제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당비는 내가 제일 많이 냈다. 직책 당비? 응? 아 그거 직책 당비도 열린민주당 합당하면서 한 4억 5천인가 얹어주고 나 잘리면서 또 후원금 들어왔던 거 내가 또 후원금 채우는 거 1등이었잖아. 근데 잘려버리니까 후원금을 국고기속 아니면 당에다가 넣어야 되거든. 맞아요. 그걸로 또 한 1억 5천 또 들어가고. 민주당에서 의원님한테 신세 많이 진 거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아니 지금 오늘 방송 보시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분들 신세 최강욱 의원 신세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슈퍼챗으로 제 덕에 당비가 한 6억 정도 증가됐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당원들의 분포가 얼마나 될까? 흔히 말하는 온라인 당원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가입하는 분들이에요. 되게 아까 얘기했던 당원 가입이 두 가지잖아요. 인터넷상에 가입하는 거 종이 당원이라고 종이에 쓱 써갖고 입당원서 쓰고 내는 분들인데 온라인 당원들이 되게 한 35에서 40 정도 된대요. 분포가 비중이 35에서 40 정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종이 당원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국회의원들이 권유해서 아까 단체장들이 자기 선거 나오려고 주변 막 그 동원해서 시의원들, 광역 의원들 막 동원해서 구의원들 이렇게 이제 끌고 모은 조직표인데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당원 35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이 온라인 당원들이 투표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든 뭔가 투표만 벌어졌다면 이분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가입한 거니까 적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권유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 과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온라인 당원한테 찍힌 정치인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과거 그 정치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다 잘 알아. 다 찾아봐. 임종석 어떻게 했어 쭉 찾아보고. 야, 그래서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찾아보시지는 않는 것 같던데 뭘 열심히 찾아봐. 그 이재명 대표 호감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그 당원들 중에서는 항상 80%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많이 될 때도 77%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75, 80 정도, 75,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호감도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호감도는 이재명 대표를 그 찍었던 분들 77.7%는 이재명 대표를 뭐 100% 신뢰해서 호감이 있어서 찍은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심리도 꽤 많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꼭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생각 가지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되게 굉장히 개혁성의 온라인 당원들이 대거 입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대선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이 아까 있던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를 장 기자님은?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역대급 대선이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안 움직인 대선이었던 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걸 어떻게 수치화는 못 하겠는데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지역에 있는 모 의원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 길거리에서 유세 한번 하는 꼬라지를 보질 못했다. 예, 뭐 이런 많이 하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확인해봐도 그렇고. 예. 그거가 사실은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게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고. 그렇죠. 괴물의 네. 탄생이죠. 이게 단지 내가 괴로운 걸 떠나서 대한민국이 사실 망해 가는 걸로 갔었잖아요. 망쳐놓고 예.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런 원인 복귀. 그렇지. 얘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제, 힘든 예. 거야. 하루하루가. 이것 살기가. 때문에 이제 더 감정이 쌓이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거기에 정점이 이낙연이.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선거 운동을 그렇게 부실하게 했냐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쪽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는 플러스 거죠.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다. 만들어서 꼰질렀다. 예, 이게 이제 확 불을 붙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분노의 정서가 크게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윤석열이 최악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고 그거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왜 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또 0.7%고. 아니 그게 이제 이낙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왜 졌지? 저걸 윤석열이를 검찰총장 만들어준 문재인 때문에 졌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지. 갖고 또 거기에 윤석열 그 시킨 것도 하나 작용했고 재난지원금이나 이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미온적이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예, 섭섭함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 아사스졌기 많이 때문에. 하시죠. 아사스졌기 예, 때문에. 예. 거기 있어서 옛날 같았으면 저기 동작에서 옛날에 지고 그럴 때 또 서울시장 선거 지고 그럴 때는 막 정의당한테 막 뭐라고 했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심상정표가 분명히 이번에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해. 왜냐하면 옛날로 달라. 정의당하고 사이는 그때 이미 안 좋아서 이미 안 사실 좋았죠. 와서 예, 예. 우리 쪽만 잘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가고 양정철, 네. 임종석 이런 분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비서실장까지 했던 임종석, 양정철 선배가 핵심이었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선거 전략의 핵심. 핵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신 불만들이 굉장히 컸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 가결 사태를 거치면서 예. 이 수박에 대한 이게 완전 혐오. 예. 야 이거 어마어마했죠 뭐. 그게 뭐 그 캠페인도 많이 했잖아요. 그 이원우 의원 막 이런 지역 가서는 그 지역 사무소 앞에 가서 막 진짜 우리 당원들이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심하게 했죠. 문자도 많이 보내고. 이원우 의원이 무슨 당인 줄 아세요 지금? 거기 개혁신당 갔잖아. 이준석 내. 거기 갔어. 현재 무슨 당이냐고. 또 바뀌었어? 아니 하도 바뀌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새로운 미래당 거기 갔어? 아니야. 아직 개혁신당이긴 한데 네. 안 보이잖아 지금. 네, 안 조홍철은 나와서 계속 시끄럽게 하는데, 네. 그죠? 개혁신당 요새 난리 났잖아. 뭐 허은하랑 이준석이랑 뭐 싸우고 막 이런 난리 났잖아. 그 와중에 조홍철은 한 번씩 나와서 뭐라고 시끄럽게 하는데 이원욱이 안 보여. 네. 독일인가 어디 미국 가 있대 지금. 아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저기 한 게 있어요.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잖아. 예. 이 중에 무소속 의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전체 300명 중에 딱 한 명.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이런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명. 그 이름 저기 세종에. 김종민. 김종민. 야, 그것도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딱 한 명이야. 김종민 의원은 진짜 배지 주웠지.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 그냥 배지 주운 거고. 1,000원이 돕는 거죠. 맞아. 그리고 윤석열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바로 검찰 개혁도 이게 바로 다 있잖아요. 검찰 개혁만 잘했으면 그렇죠.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 안 했을 텐데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굉장히 응원도 많았고 그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모든 게 단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수박들이 행태가 반명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사람들이 다 반개혁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실제 행동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수박에 대해서 완전히 염증을 내고 반드시 저거 떨어뜨려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억울함. 누가 봐도 야 재판을 저 정도 받을 사안이야?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 분명히 제일 잘했는데 모든 걸 탈탈 털었고 저렇게 조국도 그렇게 털더니 이재명도 저렇게 터는구나 해서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이 정당 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것이 이제 총선의 결과물로 나왔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지금도. 저게 다, 이재명의 조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요, 지금. 그리고 그때 정당혁신 막 나올 때 기억나시죠? 대의원제 이 폐지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막 나섰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의원제 폐지도 그 상당 부분 관철이 다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그래 아직은 뭐 정당 개혁에 대해서 크게 발딛고 뭐 그때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그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의원총회에서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다고. 예. 정청래가 그때 수석 최고위원일 때. 예. 근데 거기에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김영주였거든. 예. 맞아. 김영주 의원이 정치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막상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뭐 하다 보면은 대의원들이라도 있어야지 어디 집회할 적에 조직동원도 하고 이러는 거라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적극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의 패러다임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야죠. 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 오가픽 콤부차 광고를 해드려야 하는데 드셔보셨죠, 의원님? 예. 미리 저희가 드려봤잖아요. 봅시다, 이거. 실제 드셔보시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나는 콤부차 들어보기는 많이 했어도 뭔지는 모르고 또 오가피가 써 있어서 한약 냄새가 나는 건가? 그래서 뭐 콤부차는 한약 맛인가 하고 먹었는데 굉장히 새콤하고 맛있더라고. 새콤 달콤.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해. 청량감이 쫙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잘 몰랐는데 약초학 1호 박사가 조선행 박사가 계신데 이분이 40년 동안 연구해서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 품종을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열매 추출 특허로 농축 발효한 명실상부 최고의 명품 오가픽 건강 음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때요? 진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제가 오늘 사실 감기 기운 올라와서 에롱. 좀 약을 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방송 중에 샤푼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겨울 되면 비염이 있어갖고 코가 자주 막혀요. 이게 방송하는데 쥐약이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피 콤부차 주원료는 당연히 그 가시오가피인데요. 이게 이제 명나라 본초 강목에 한 묶음의 가시오가피를 얻는 것은 한 수레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또 동의보감 우리가 잘 알죠. 동의보감에서는 이 가시오가피를 신선의 약이다.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고요.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에서 경기력 향상과 고도의 체력,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우주비행사 특수부대 이런 데서 오가피를 많이 복용했던 사실이 뉴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효능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가시오가피 효능 잘 모르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 심혈관 건강, 간 건강 이런 데 다 좋고요. 가바는 신경 안정에 좋다는 가바, 스트레스 완화,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소화기능, 배변 활동,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창원 의원님 이거 좀 드셔야겠네. 동의보감에서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음부소양증을 개선한다고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드시기 바라고. 뭐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콤부차 건강식 음료 등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맛과 효능으로 세계 제1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이 이 만든 사장님이 누구냐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민주당 당원이에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 야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죠. 네, 열정적인 민주시민이. 네. 이재명 대표 지킴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더민주혁신회 또 회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잘 되길 진짜 바랍니다. 근데 진짜 좋네. 솔직히 아무리 아는 분이라도 맛이 없으면 좀 그런데 하는데 진짜 좋고요.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 원료는 오가피에 들어간 국내산으로 다 만들었고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동 차량, 냉동 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튼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48팩 A 패키지와 24팩 B 패키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딱 드신 이후에 이 오가피 콤부차를 시원하게 한 포 드시고요. 또는 오후에 또는 회식 전후에 한 포 섭취를 더 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습관, 작은 변화부터 오가픽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 박시정TV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께는 24팩 주문할 때 3팩 더 드리고요. 48팩 주문하실 때 6팩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상의 맛 효능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냉장과 냉동으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 저희가 유튜브 더보기 구매 링크 댓글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오가픽 검색해 보시면 오가픽 콤부차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주문해 주셔야 돼. 그래야 이 광고 유지되거든. 한 말씀씩 해주세요. 아니 운동선수셨다니까 좀 신뢰감이 생기네요. 안 그래도 뭐 운동하시면서 워낙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가 이렇게 좋은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의외네. 이걸 이렇게 잘 만드셨을 줄 몰랐는데. 아니 사업을 여러 가지 하던데 글쎄 말이야. 이걸 딱 가져왔어. 유능한지 몰랐는데. 나 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궁금하신 분들 오가픽 콤부차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주변 분들 한번 아까 24팩 48팩 있으니까 시켜서 주변 분들 한번 나눠주시면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건강 생각하시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꼭 드실 필요가 있다. 요새 이런 거 진짜 다들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맛있어요. 맛있어요. 땡기는 맛이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과일 음료나 다른 음료 먹으면 이게 자꾸 물이 땡기거든. 이명수 기자하고 고기 먹방하고 이거 마시면 되겠네. 고기 먹방? 고기 먹방 유명. 고기 좀 가져와. 고기.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슈퍼챗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정당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아니,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대선에서 진 거고 일단 당대표가 체포 동의가 이게 다 그 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면 될 수 없는 건데 이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까지 보면서 사실상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거 체포 동의안 통과되면 당연히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예측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걸 알면서 체포동의안에 사실 찬성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게 결국 뭐냐면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데. 네네.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데 당원들의 뜻대로 민주당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성숙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늘고 있는 정치인들, 의원들. 생각은 좀 다른 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너희들이 선거 때만 우리의 종복이라고 하지 배지 달면 우리의 뜻을 안 따르네. 결국 기성 정치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당원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고. 의원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내부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총질하는 사람들 당원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전에 노회찬 의원께서 그 백부토론 같은 데 나왔을 때 그때는 왜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하는 문제가 항상 총선 때마다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시에 뭐 새누리당 뭐 이런 것들이 왜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연대하냐 어쩌고 얘기하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함께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당원들이 볼 때는
대선 패배도 열받아 죽겠는데 억울한데 지금 검찰 쿠데타 이후에 검찰의 준동이 거의 난동 수준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카드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기 맞서 싸우기도 부족한 시간에 왜 등 뒤에서 총질하냐 그런 생각이 크신 거지. 한번 그렇게 해서 져서 했으면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대표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거를 저놈들을 싹 무찌르고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새롭게 이제 정치에 눈을 뜨고 뭔가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된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제시하면서 움직였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앞장서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미래 비전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제시하거나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내부 문제를 어디 가가지고 외부에 가가지고 막 지적하고 떠드는 거는 명수야 또. 그러니까 저것들은 맞아요. 뭐야 이제 이렇게 맞아요.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심한데 그리고 보수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공격이 민주당 계속 이재명 대표 심한데 이 보수의 프레임,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놀아나거든. 네, 그리고 그것도, 예. 적의 언어로 막 공격을 해요. 예. 이 동지적 느낌이 들지 않고 동료 의원들에게. 그런 것도 있죠.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조중동이 좋아하는 그 프레임이나 그거를 먹잇감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네. 우리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생각하지 않고 네. 예. 적들에게 뭔가 자꾸 이제 우리 약점을 노출시키고 예. 저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죠. 제가 옛날에 그 방송할 때 한번 그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보좌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유튜브에 나오는 국회의원과 안 나오는 국회의원 딱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딱 3개월 지나면.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다 나가려고 그래. 나왔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막 질문지도 별로 없잖아요. 막 직자적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준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고전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 고전한 다음에 그런 분들이 또 나오면 조회수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편차가 심해져. 뭐 최강욱 의원 같은 분이 나오면 막 조회수가 엄청 크고 그렇지 않은 분들 굉장히 낮아. 그러면 스트레스야. 그 의원이. 예. 그리고 보좌관도 어쩔 줄 몰라 해. 그다음부터 그 국회의원은 유튜브 출연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하냐. 예. 조중동이나 언론에 보도자를 내면 어떤 인터뷰를 하면 똑같은 크기로 써줘요. 거기서. 띄워주고. 유튜브에는 편차가 크지만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정치인이 똑같이 써준다고 지면에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보좌관들한테 언론사에 그 보도자를 열심히 내라. 그다음에 뭐 저기 전화 인터뷰라도 잡아줘라.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보다는. 그렇게 됩니다. 아니 뭐 기성 매체를 활용하는 거는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진짜 기자로서 내 얘기를 다른 데가 아닌 조중동이 좋아하면서 크게 써준다라고 하면 자신의 진심, 예, 뭐 어떤 지향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맞아요. 예, 진짜 내가 중요한 부분이 진짜 한번 돌아봐야 지금 돼. 예, 왜 그러는지를. 잘하고 있는 건가를 진짜 한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성해야 됩니다. 한겨레나 경향이나 MBC나 이런데 JTBC나 이런데도 나오면서 뭐 조중동도 같이 나온다. 예를 들면 보도를. 아, 그렇죠.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 괜찮은데. 그건 중요한 얘기 한 거야. 그거는. 그건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자기 얘기는 예. 종편에서만 나오고 조중동에서만 그러니까, 나오고 조중동 이건 나온다. 문제가 그러면- 있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그런 의원들 몇 명 있잖아요. 있어요. 예, 있어요. 조선일보는 내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근데 여담인데 그 뭐 방송 출연 무슨 유튜브 이런 얘기 하시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가 생각나는데 내가 확실히 의원회관을 벗어나 있으니까 정치인들을 자주 보고 얘기를 들어서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거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싶었던 게 지금 보좌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요. 제가 21대 때 있었을 때만 해도 그 앞선 사람들은 아침에 저기 일어나면 화장실 가면서 신문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 못된 의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보좌관한테 신문 집어던지면서 왜 오늘도 내 기사가 없냐고 이러면서 그래? 시작한다는 거거든. 예전에 신문 시대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이제 메인 매체가 되다 보니까 조회수로 숫자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다는 거야. 오. 근데 이제 그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디가 있어? 자기가 생각을 해야지. 뭐 백화 돌리나?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야 보좌진들은. 그러니까 자기 유튜브에도 뭐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니까. 그러니까 21대 때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보좌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좀 주워 들었었는데 22대는 뭐가 스트레스인 줄 알아요? 22대는 맥락은 비슷한데 예. 이번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의원들이 진짜 목숨 걸고 뛰어가지고 다 담 넘어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네. 하여튼 이걸 해제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나라를 구했다는 자부심이 있대 본인이. 좋은 거지 뭐. 너무너무 좋은 네. 거잖아. 네. 그 전후에도 생기고 승리감도 있고 한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예. 계엄 및 내란 상태에 관하여 예. 주로 집중 조명을 받고 그치. 인터뷰 의원들이 등장하고 좁혀지고 사람들이 좁혀지고 한정돼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막 맞아요. 그건 어쩔 수 김병주, 없어. 박선원, 부승찬 뭐 장사 잘 되잖아 지금. 근데 이제 홈런도 금방 차고. 근데 이제 회관에 앉아가지고 보좌관한테 야 보내줘 내가 더 먼저 들어갔는데 나는 왜 인터뷰 안 해줘 이제 이런 게 보좌관들 요새 엄청 스트레스래.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의원들 가끔 보면 뭐 진짜 할 말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라. 요청을 해라 차라리. 나 이런 것 좀 방송에 나와서 좀 떠들고 싶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연락해서 이렇게 그렇죠. 출연 요청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특히 박시영 대표는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당신 못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지. 다른 데서는 나가겠다고 해봤자 못 나가는 데들이 많거든. 아 그래요? 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가 안 나온다거나 괜히 내보냈다가 수박 출연시켰다고 욕먹는다거나 뭐 이런 거 걱정하는 채널들이 꽤 있어요 또. 그렇지. 안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 나오면 망한다 이런 맞아, 게 그거 있어. 있어. 사실 그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사실 뭐 나온다는 이렇게 말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나와야 도움 안 됩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근데 꼭 나오겠다면 그걸 말릴 수도 없고 참 고민이에요. 그게 예, 참 고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원들이 정말 촛불 집회에도 정말 열심히 참여했고, 무엇보다 개딸 논쟁이 벌어질 때 내가 개딸이야 하고 나선 거야. 개 이모, 개준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40대, 50대, 60대이기 때문에 개딸은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그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개딸 논쟁이 딱 봤을 때 20, 30대가 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은 거잖아요. 내가 개딸이야. 진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본청 앞에서 뭐 이재명 대표 단식이나 뭐 여러 행사들 하잖아요. 뭐 우원식 의원 뭐 저기 뭐야 저기 후쿠시마 그 관련해서 오염수 관련해서 뭐 단식 뭐 그런 데서 뭐 저 인터뷰를 하면 주변에 쫙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당원들이 질문을 막 해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들도 계시지만 뜨거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개딸이라고 하고 나서 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 개딸 논쟁이 조금 사그라든 측면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정말 적극적이십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정말 저희 그 멤버십 회원들하고도 행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양이 뉴스도 보고 최강욱 TV도 보고 뭐 저 경공도 보고 장인수 저널리스트도 보고 박시영 TV도 보고 온갖 곳을 많이 봐서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시간이 나가지고 그걸 다 보시는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거 꼭 보세요. 막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이 당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이끌어가는 민주당이 됐고요. 국회의원들은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진짜 당원들한테 찍히면 이제 국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부작용이랄까 아쉬운 점이랄까 할 게 아까 이제 집중적으로 지난 이제 21년 이후에 입당하신 분들이 이제 훨씬 숫자가 많고 그것도 정치에 무관심하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자기 일체화 정도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인들이 쭉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저기를 하는 걸 판단할 때 있어서도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행동해 왔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맥락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찌 보면 속지 않는데 정치인들의 발언에 그런 게 없이 이제 2021년 이후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그게 한국 정치의 전부고 그 한국 정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다 이재명 중심으로만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가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그 꼭 그렇게 환호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가가지고 막 박수 치는 때가 있고 이런 게 가끔씩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매번 얘기합니다만 뭐 사실 친노에서 친문으로 넘어왔고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한 제가 볼 때는 80% 정도는 그 흐름으로 간 거고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를 훨씬 더 좋아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또 지켜온 거고 그러나 다수는 친노에서 친문 왔고 친명으로 왔다. 근데 아니 당신하고 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온 거고요.
친문 중에서 일부 문제 일으켰던 인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인간들이 떨어져 나간 거고 사실 네. 그렇게 보셔야죠. 네. 자 오늘 뭐 당원 얘기 해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저 스스로를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제 안의 그릇 흔히 아량 도량이라고 하죠. 이게 갈수록 이제 줄어들어요. 예, 젊었을 때는 제 옆에 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왜 내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지를 얘기해도 이해가 되고 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고 그 사람과 어울려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갈수록 예, 듣기 싫은 얘기 듣기 싫어지고 예, 못 참겠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싶고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강요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보다 이제 12.3 내란까지 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이제 그 정당을 지지한다 이러면은 이제 좀 용서하기 힘든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이 그릇 갈수록 좁아지는 걸 느끼지만 이걸 계속 확장해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 신념이 있어요. 예,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많이 얘기했지만 국민의힘도 아닌 같은 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누가 누구를 디스하고 해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일단 승리할 수 없어요. 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원래 그래서 과거에 다수파 연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 계파들이 정파들이 모여서 어쨌든 50일 이상을 만들어내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게 현실적이죠. 맞아요. 예. 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 2월 3일 날 올린 글이에요. 우리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의견을 배격하면서 내부 다툼이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헌정 세력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 극단과 이단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 가지 꽃이 아니라 수많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백화제방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합니다. 이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새겨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중요한 말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헌정 수호 연대하자 예. 이 구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헌정 파괴 세력 대 그럼 예. 헌정 수호 세력 간의 대결 국면이다. 이걸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동의하는 네. 제 세력들의 손을 잡고 가야 한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그마한 차이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시기가 됐다.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 기자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감정을 동아시아 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얼마나 싫어하는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가 여론조사를. 네. 그 결과가 나와서 흥미로웠는데 그 조사 결과는 여러분들 화요일 코너 최강신박 보시면 제가 풀어드립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